자, 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자, 이번 주의 주식 시장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주 중반에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투심에 커다란 영향을 줬고, 주말에는 다시 상호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기업 관련입니다. 수요일에 알파벳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AI의 핵심이자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성장 속도는 둔화됐고, 또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클라우드 예상 매출은 121.9억 달러였지만 실적은 119.6억 달러였습니다. 그 밖에 광고 수입이나 유튜브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자본 지출이었습니다. 딥시크 사태 이후로 빅테크들이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 순다이 피차이 CEO는 AI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예상치인 579억 달러를 크게 넘은 7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I 관련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또는 전력 관련 주식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면서 빅테크들도 따라가고 있는데, 구글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더 이상 인력 규정은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채용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성 정책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알파벳이 자본 지출을 확대한다는 발표에 수혜가 예상되는 브로드컴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알파벳의 차세대 TPU 트릴리움의 수요가 확인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브로드컴은 구글의 ASIC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또 TPU 칩 생산 설계에 협력 중입니다. 알파벳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이용해 AI 데이터 센터를 본격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소식도 엔비디아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딥시크의 충격으로 하락한 엔비디아를 저가 매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가 올해 최고의 종목이라면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고, 152달러의 목표 주가도 유지했습니다. 한편 전일에는 BOA가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190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한 바 있고, JP모간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도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금년 1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가장 중요한 AWS가 예상을 약간 밑돌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AWS의 성장률이 19%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31%와 구글의 30%보다 낮았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또 다른 관심은 자본 지출이었습니다.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딥시크 사태 이후에도 대규모 AI 투자를 이어갈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 아마존은 연간 1,050억 달러의 CAPEX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년비 30%가 증가한 수치이고 예상인 810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800억 달러 투자, 구글의 750억 달러 투자, 메타의 650억 달러 투자에 이어서 아마존도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은 AI 관련주에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AMD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렇지만 AI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기존까지 제시해오던 AI 데이터 센터의 가이던스가 이번에는 없었다는 점도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리사수 CEO는 올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강력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의 1월 유로존 판매가 63%가 감소했고, 노르웨이에서는 44%, 스웨덴에서는 38%가 감소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59%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판매가 감소한 이유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유럽에서의 판매 감소와 관세의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 금요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충전 인프라 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중국의 그 비아디는 1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비 49% 급증한 30만 5천 대를 기록했고 특히 그 하이브리드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덕분에 나온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비아디는 호실적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애플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애플 제품의 일부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편 그 애플은 2년 연속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그 반독점 당국은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앱 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 중국의 시장 감독 관리 총국 SAMR이 인앱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 결제를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AMR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독점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그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술업체 개발자들과 앱스토어 정책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 충돌해 왔습니다. 팔란티어가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 매출 성장세가 분기별로 계속 상승 중이고 매출 가이던스도 긍정적인데 금년 매출은 전년비 3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4분기 매출이 전년비 45%가 증가했지만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 젯바운드의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지만 이는 수요가 줄어든 요인 때문이 아니고 시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할인과 리베이트 등으로 실제 시장 가격이 낮아진 것이 원인입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예상에 부합했고 지속적인 생산량 확장을 통해 금년에는 생산량을 전년비 1.6배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출시도 언급했는데 경쟁사인 그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에 비해서 경구용을 자사가 더 먼저 출시할 것이라고 실적 발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회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변경하고 로고에 비트코인 디자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그 비트코인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했으며 향후 3년간 420억 달러를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12주 연속 이어오던 비트코인 매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2월 2일 기준 총 47만 1,10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매입 중단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는 5일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블랙아웃 기간은 상장사의 내부 거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적 발표 전후에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대차 대조 부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비트코인 거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 선물이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2월 글로벌 증시 폭락이 임박했다면서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금으로의 대피를 권유했는데 그는 금과 은이 올해 저항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관세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그 GM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기아차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자국의 생산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GM은 멕시코나 캐나다 공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인 포드도 관세의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진 관세 문제가 이번 주까지 계속 주식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지난 주말 내내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부터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이 약 3%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도 월요일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1개월 연기한다는 소식에 미국의 그 3대 지수가
낙폭을 좁혔고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의 그 세인바움 대통령은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멕시코에 대한 그 55% 관세를 한 달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국경에 1만 명의 군병력을 특별 배치해 펜타닐의 유통과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기로 했고 양국은 한 달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관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그 캐나다의 그 트리도 총리와도 관세 부과를 1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예산 13억 달러를 들여서 국경에 1만 명의 군인을 배치하기로 했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4일 0시에 발효됐습니다. 이에 대항해 그 중국은 석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 등의 그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그리고 석탄과 LNG에는 15%의 관세를 10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중국은 지난 그 12월부터 엔비디아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고 향후 인텔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고려 중입니다. 이에 더해서 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 그룹과 유전체 분석 기업 일루미나 등 그 미국 기업 두 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반도체 생산 핵심 원료인 텅스텐, 텔루리움, 비스무트를 포함한 5가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이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관세 인상과 기술 통제를 막기 위해 2020년에 체결한 약 290조 원 규모의 1단계 무역 합의의 복원과 위안화 평가 절하 자제 약속 등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EU에도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적자를 아주 빨리 해소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EU는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EU에 10%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는 협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했던 관세를 쉽게 철회하는 것에 대해 관세를 협상 카드로만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쉽게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관세를 잠재적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관세가 증시를 교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상호 관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수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관세를 고려 중이라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방침은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높은 수치와 함께 금요일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개인이 수입하는 $800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량을 늘려오는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그 미국의 그 연방우정청은 2월 4일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반입 차단을 철회했습니다. 소포 반입의 차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10% 추가 관세를 발효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양국이 무역 전쟁을 개시한 직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미국은 개인이 수입하는 $800 이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를 적용해왔지만 이는 특히 그 테무, 신 등의 그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물품이 쏟아져 나오는 통로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EU도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수수료 부과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의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향후 12개월 내에 국부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고 틱톡 인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하게 1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재무부는 향후 몇 분기 동안 이러한 국채 발행 규모가 유지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그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달러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선 옳은 일을 할 것이라며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강달러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달러가 강력해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연준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의 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게 기준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인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급 사업을 중단합니다. 이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 작업의 하나입니다. 테슬라도 그 이 프로그램에 따라 4,100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충전소 99곳을 건설 중이었는데 완공이 불확실해졌고 총 940곳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는데 56곳만 완료된 상태라 나머지는 완공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분석 기업인 그 페런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3억 달러의 지원금이 각 주에 배정됐지만 실제로 집행된 지원금은 아직 많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 딥시크가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UAE 등을 통해 중국으로 조직적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중국의 그 딥시크가 AI 모델 개발을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작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비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의 적자 규모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강한 달러와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품을 많이 소비하면서 수입을 대폭 늘렸지만 반대로 미국 제조 기업들은 강한 달러와 탓에 수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가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가장 컸고 우리나라는 9번째였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그 월 평균인 16만 6천 명을 하회하는 수치고 예상치인 16만 9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자리 증가가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11월과 12월의 고용 수치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총 10만 건이 증가했고 그래서 3개월 평균이 23만 7천 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고용 지표를 전반적으로 견조한 고용시장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 실업률은 4.0%로 전월의 4.1% 대비 낮아졌고 전문가 예상치인 4.1%도 밑돌았습니다. 미시간대는 금년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7.8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 지난 1월의 확정치와 시장 기대치를 모두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는 그 4.3%로 전월의 3.3% 대비 1%나 급등한 수치인데 이 수치는 2023년 11월 이후 최고이며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입니다. 미시간대의 조앤후 디렉터는 지난 14년간 1개월 사이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이상 상승한 사례는 5번 뿐이라며 현재 수치는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인 2.3에서 3%를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지표가 발표되자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49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 PMI가 50.9로 예상을 상회했고 S&P 글로벌의 제조 PMI도 51.2로 역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둘 다 예상을 상회했는데 특히 ISM의 경우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축소를 구분합니다. 정부의 그 친기업 정책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조 PMI가 예상을 상회했지만 향후 그 관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1월 ISM 서비스 PMI가 52.8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그 작년 12월의 54.0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1월 서비스업은 50을 넘어서면서 확장세를 지속했지만 이전보다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글로벌의 1월 서비스업 PMI도 52.9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작년 12월의 56.8 대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역시 50을 넘어섰지만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인데 이는 지난달 한파와 산불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서비스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고용부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에서 12월 구인 건수가 76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는 것으로 3개월 내 최저입니다. 이는 그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자발적 퇴직이나 해고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채용 공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구인 규모가 12월 들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낮은 해고율로 인해 고용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며 연준이 6월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그 1월 ADP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3천 명 증가해서 전망치인 15만 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작년 12월 고용 증가 건수도 12만 2천 명에서 17만 6천 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그 미국의 고용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고용이 힘차게 출발했지만 이는 노동시장의 양분된 상황을 가려주는 것일 수 있다면서 소비자와 대면하는 업종이 고용을 주도한 반면 산업 서비스와 생산 부문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ADP 민간 고용은 구인 이직 보고서와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졸츠에서는 고용 시장이 급격히 악화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그 전주 대비 11,000건이 증가한 수치고 전망치인 21만 3천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비록 전주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은 안정적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2주 이상 그 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은 188만 6천 건으로 그 직전 주보다 3만 6천 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하며 여전히 견조한 고용을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또한 LA 산불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그 BOE가 기준금리를 4.75%에서 4.5%로 0.25% 인하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의 인하이며 2023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베일리 그 BOE 총재는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75%로 하향했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합니다. 베일리 총재는 관세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고 금년 인플레는 3.7%로 정점을 찍을 것이지만 일시적일 것이고 현재는 디스인플레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